다음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혼 후 15년 500억 자산가이자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강민호. 오늘도 무료급식소 현장을 돌던 그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15년 전 도곡동 70평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그 여자가 지금 용산의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복지센터 안은 사람들의 발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빛나눔재단 이사장 강민호는 오늘도 현장 점검차 이곳을 찾았죠. 그런데 식판을 받으려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낡은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 여윈 어깨, 빛바랜 잠바, 그리고 식판을 받으려 손을 내밀 때 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은빛 팔찌. 그 팔찌는 그가 15년 전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죠. 달과 별이 교차하는 모양, 그 안에 새겨진 이니셜 MS. 민호와 서진. 두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이니?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서진. 그의 전처였습니다. 15년 전 도곡동 70평 아파트에서 함께 아침 커피를 나누던 그 여자. 환한 웃음으로 거실 커튼을 걷어올리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그녀는 용산의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슴이 터질 듯 뛰었죠.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서진아, 나야. 나 민호야.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식도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었죠.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스쳐 지나가듯 봤습니다. 그때 그녀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패딩을 입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그녀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라고 천천히 드시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몰라봤기 때문이죠. 15년을 함께 산 남자를 매일 아침 키스로 깨우던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자산 500억, 도곡동 아파트 65억, 연봉 2억. 그 모든 숫자들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죠. 그녀 앞에서 그는 그저 한 사람, 그녀를 잃어버린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급식소 한 구석에 서서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고 국물을 떠먹을 때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듯이. 한 끼 식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즐기던 그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식사를 마친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와 함께 출구 쪽으로 걸어갔죠. 그는 본능적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 그 젊은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은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서진 언니를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아빠.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아이의 태명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임신 5개월 만에 유산한 그 아이. 두 사람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그 사건. 그 이후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가끔 이런다고 괜찮으시면 명함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고 서진과 함께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그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직원들의 보고는 귀에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도곡동 70평 아파트, 용산 무료급식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혼할 때 분명히 위자료 10억을 줬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흘 후 그 젊은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죠. 그녀는 자신을 박지수라고 소개했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주소를 받아 적고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중앙병원 7층 일반병동. 지수가 알려준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712호.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창백한 얼굴로. 서진아.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죠.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등, 갈라진 손톱. 이 손이 한때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고 따뜻한 커피잔을 건네주던 그 손이었는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겨울 용산 쪽방촌에서 거리급식 봉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밤이었죠.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지수는 골목 한편에서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답니다. 어두운 골목이라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고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지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그녀는 심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그녀는 기억을 많이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그녀의 소지품이라고는 낡은 옷가지와 그 은빛 팔찌뿐이었죠. 경찰에 실종 신고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그녀를 지수는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자신이 사는 쪽방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있다 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계속 말했답니다. 하늘이 아빠를 찾아야 한다고. 하늘이 아빠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그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기억이라기보다는 본능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죠. 그녀가 매일 쓰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아빠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분명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한자 한자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 꿈에서 아빠를 봤어. 아빠가 웃고 있었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그녀가 자신의 전처라고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헤어졌다고, 자신이 떠났다고 했죠. 밖에는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이혼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10억을 줬다고 그 돈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지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했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자신이 분명히 송금했는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라고 했죠. 교통사고 합의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고 1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죠. 피해자는 윤서진, 가해자는 음주운전 차량 무면허 운전자, 합의금은 1억 원, 그리고 보호자 이름에는 간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서명도 있었지만 그건 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합의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진 언니가 사고를 당한 적 있느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한 그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이혼 직후 어머니가 하신 말씀. 민호야, 서진이 일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네 앞길에 방해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했어. 당시 그는 그 말을 위자료 처리를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다른 무언가를 처리했던 게 아닐까요? 그는 서류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죠.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바로잡을게. 병원을 나온 그는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용인. 15년 전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형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세차장이었죠. 재단 법무팀의 요청에서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낸 겁니다. 빗속을 뚫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깨끗한 세차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죠. 세차장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타월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는 최진수 형사를 찾는다고 했고 상대는 지금은 형사가 아니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가 15년 전 용산 교통사고 건 때문에 왔다고 하자 최 형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죠. 세차장 한편의 작은 사무실. 최 형사는 믹스커피 2잔을 타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15년 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 생활 중에서 가장 찜찜한 사건이었다더군요. 그날 밤 야간에 용산대로에서 사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현장에 가보니 여자 한 명이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최 형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최 형사는 당시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첫째, 가해 차량은 도주했는데 그 구간의 CCTV가 전부 고장이었답니다. 하필 그 구간만 딱. 둘째,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가 나왔지만 현장에는 술 냄새가 전혀 안 났다고 했죠. 셋째, 피해자 보호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합의를 종결했는데 그 사람이 한빛그룹 계열사본부팀 소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최 형사는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빛법률사무소 소속 이준혁 변호사. 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죠. 그 법률사무소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한빛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최 형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당시 이상에서 재조사를 건의했지만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더군요. 이미 합의 완료된 건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최 형사는 한직으로 발령났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됐어요?
최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 계좌로 입금됐다고 들었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더군요. 아마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했을 거라고 했죠. 그때 최 형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형사 시절 습관으로 개인 기록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공식 기록은 다 폐기됐지만 자신의 수첩만은 남아있다고 했죠.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2010년 3월 15일 밤 11시 40분. 용산대로 3가. 피해자 윤서진, 당시 29세. 다발성 골절과 두부 외상. CCTV 고장. 목격자 없음. 합의 압력. 그리고 그 아래 빨간 펜으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계속 파야 한다. 그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요. 최 형사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님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이 몰랐던 게 잘못이라고 말했죠. 최 형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기억도 많이 잃었다고요. 최 형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자신이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최 형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재단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오래된 회계 파일을 열었죠. 2010년 3월. 그 달의 입출금 내역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0년 3월 20일자 거래 내역.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윤서진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발신인은 한빛나눔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2010년 3월 21일. 계좌 해지 및 환수라는 항목으로 1억 원이 다시 빠져나갔어요. 발신인은 윤서진, 수신인은 한빛그룹 법무법인이었죠. 그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합의금이 전처에게 입금됐지만 바로 다음 날 다시 회수된 겁니다. 그것도 법무법인으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을 텐데. 그는 프린터로 해당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팀장이었던 이준혁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죠. 지금은 은퇴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서귀포의 한 카페. 이준혁 변호사는 70대 중반의 백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이 변호사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 변호사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회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윤서진이라는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사장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지시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준혁 변호사는 합의서를 조작했답니다.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합의금을 그녀의 계좌로 입금한 뒤 바로 환수했다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계좌 해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했죠.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이준혁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였다고 그 당시에는 거부할 수 없었다더군요. 회장님은 그녀가 그의 앞길에 계속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 했다고 했죠. 이준혁 변호사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사고 자체는 진짜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처리 과정을 조작한 거라더군요. 그녀는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답니다. 회장님은 그걸 기회로 삼았다고 했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위자료 10억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이준혁 변호사는 그건 실제로 지급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받기 전에 회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회수했다더군요.
자세한 건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이라고 했어요.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전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온 그는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죠. 15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바로잡을 수는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재단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창동 저택 주소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15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서울행 마지막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봉투 속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봤죠. 어머니의 서명, 위조된 자신의 서명, 그리고 그녀의 서명. 모든 증거가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도곡동 70평 아파트에서 용산 3평 쪽방까지 아내의 삶이 무너진 15년. 그 시간의 진실을 이제 세상에 밝힐 때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곧장 어머니가 계신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찾는 곳이었죠. 이혼 후 그는 어머니와 거리를 뒀습니다. 어머니의 간섭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망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이준혁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서류를 펼쳐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셨죠. 그래, 자기가 했다고 하셨어요.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앞길이라고요? 서진이는 지금 용산 쪽방에서 살고 있어요. 기억도 잃어버린 채로. 이게 자신의 앞길을 위한 거였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른다. 그 애가 네 인생에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아들은 재벌가의 후계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평범한 여자와 결혼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낭비가 아니었다고, 자신은 서진이와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간섭하기 전까지는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였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 유산 이후로 둘은 이미 끝이었다고, 당신은 그냥 정리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셨죠.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리가 아니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도 이런 대치가 있었죠. 그때는 아들이 졌어요.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고발할 거예요. 합의서 위조, 사기, 횡령, 모든 죄목으로 다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거냐고 물으셨어요. 친모를 감옥에 보낼 거냐고 물으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했죠. 어머니는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차가 찻잔 밖으로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완벽했던 어머니가 흔들리고 있었죠.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애를 정말 그렇게 사랑했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자신은 아들이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랬다고요.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길 바랬다고. 그게 어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욕심이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어머니의 체면을 위한 거였다고 했죠.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진짜 앞길을 찾겠다고 말했어요. 서진이와 함께요. 평창동 저택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15년 만에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빛나눔재단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빛나눔재단 이사장 강민호입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5년 전 제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전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그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합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 합의금이 입금됐다가 바로 환수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모친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혔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모친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빛나눔재단의 모든 지분을 피해자 복구 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단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죠. 한빛나눔재단은 오늘부로 하늘이 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빼앗긴 삶을, 무너진 희망을 되찾아드리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친모를 고발한다는 뉴스가 일면을 장식했죠. 15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재벌가 며느리 학대 사건, 계획적 인생 파괴, 위조와 사기의 15년. 언론의 표현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기사도 읽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으로 향했죠. 서울중앙병원 712호. 그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요? 기억을 되찾을 순 있을까요? 아니면 영영 그 시간 속에서 갇혀 지낼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가 곁에 있다는 것.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지수가 먼저 반겼습니다. 방금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았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민호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전히 씨를 붙였지만 분명하게 그를 알아봤어요. 그는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죠. 서진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하늘이는 잘 있어.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잘 있어. 그리고 이제 하늘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을 잡은 채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했죠. 무엇보다 이사장님이 자주 오시면서 안정을 찾은 것 같다더군요. 그는 지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했죠. 지수 씨, 우리 재단에서 일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재단에서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거리의 아이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 언니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바꿔줄 차례라고 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곡동 70평 아파트, 용산 3평 쪽방,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새로운 삶.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죠. 2달 후, 봄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재단 1층 급식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죠. 윤서진. 그녀가 재단에 나와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의 따스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녀도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급식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1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지수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늘이 재단의 정식 직원이 된 그녀는 거리 아동 급식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언니가 정말 많이 좋아졌죠? 지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했죠.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한테 말씀 안 하세요? 이사장님이 언니의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서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식소로 돌아갔죠. 재단 건물 밖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재단. 기억을 이어 세상을 잇다. 지난 2달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판단할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재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억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모든 프로그램의 이름에는 하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급식, 하늘이 쉼터, 하늘이 치료센터.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이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급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가 앞치마를 벗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여전히 씨를 붙여 불렀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으니까요. 서진 씨도 수고하셨어요. 오늘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아이들 웃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곡동 70평 아파트에서 살던 그 여자. 65억짜리 집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죠. 서진 씨, 네,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식사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후 그는 그녀와 함께 작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그녀는 파스타를 천천히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거리가 아름다웠어요. 민호 씨,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꿈이요. 그 사람이 민호 씨 같기도 해요.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떤 꿈이에요? 따뜻한 집이에요. 넓은 거실에 햇살이 들어오고 누군가 서진아 하고
제 이름을 불러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천천히 가요. 기억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괜찮아요. 하지만 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민호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했을 거예요. 민호 씨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녀가 재단 쪽으로 걸어가려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하늘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끔 생각나요.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그는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15년 전에도 이렇게 그녀의 뒷모습을 봤었죠. 그때는 놓아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숫자로 재는 행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죠. 책상 위에는 재단 사업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500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했고 50명의 노숙인에게 쉼터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10명의 기억장애 환자에게 치료를 지원했죠. 하늘이의 이름으로.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곡동 아파트 거실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서진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천천히 함께 가자. 진짜 용기는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곁에 남아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예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용서란 기억을 되찾는 게 아니라 다시 곁에 남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사랑이란 완벽한 과거가 아니라 불완전한 현재를 함께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을. 도곡동 70평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 재단 사무실 안에서 그는 가장 큰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